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69쪽에서 72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 합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최대한 빨리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해하고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이순신의 활약으로 왜나라는 해상로를 잃게 되었고요.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파병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수륙병진을 통해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던 왜는 생각보다 길어진 전쟁에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함경도에서는 문관 출신의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켜 경성, 길주를 회복하고 함경도를 지켜내는 북관대첩을 이룩하게 됩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조헌이 의병을 일으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경상도에서는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는데, 특히 이 곽재우는 붉은색 옷을 입고 다녀 홍의장군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묘향산의 서산대사 휴정은 전국 승려들에게 의병에 참전할 것을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의 제자인 사명대사 등과 더불어 평양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순신에 의해서 바닷길이 막혀버린 왜군은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 전라도를 차지해서 부족한 군량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군은 본거지인 부산에서 남쪽을 통과하여 진주성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진주성은 꽤 크고 튼튼한 성이며 남쪽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있어 천혜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만일 빼앗기게 되면 이순신의 본영은 바다에 고립이 되고 전라도를 왜군이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전라도를 향하는 중요한 거점이면서 조선 수군의 본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왜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진주성의 남쪽은 남강으로 침투가 불가하고 현재는 내성만 남아있지만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으며, 외성의 앞쪽으로는 넓고 깊은 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수로예요. 이런 걸 파져 있어서 공략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3만의 병력을 보내 진주성을 포위하고요. 진주 목사 김시민은 3,800의 병력으로 성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성 바깥쪽에서는 곽재우의 의병이 진주를 돕기 위해 왜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게릴라전을 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만의 왜군은 진주성을 공략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김시민과 3,800 진주성 성민들은 사력을 다해 왜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왜군은 공성탑과 사다리를 이용해 진주성을 공략했고, 성 위의 관군은 활을 쏘고 주민들은 뜨거운 물과 돌을 던져가면서 이것을 막아냈죠. 한편 성 밖에서는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들이 게릴라전을 통해 왜군의 후방을 교란했고, 곽재우는 특히 밤에는 왜군 진영 주변을 돌면서 피리를 불어가지고 왜군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시민은 미리 화약과 각종 조선의 무기들을 정비하여 준비해 두었는데, 현자 총통과 비격진철래, 조총에 대항한 개인용 화기인 승자 총통, 또 문종 때 만들어진 화차 등 각종 조선의 첨단 장비들을 모두 쏟아부은 전투였습니다. 7일간의 전투에서 김시민의 진주성은 왜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고, 왜군은 3만의 병력 중에 1만을 잃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진주성을 지켜낸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 전투 마지막 날 시체 속에 숨어있던 일본군이 쏜 조총에 맞아 쓰러졌다가 결국은 숨지고 마는데요. 김시민 장군의 묘호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충무공입니다. 왜군이 두려워한 또 하나의 충무공이었죠. 일본의 문학작품이나 가부키극 등에서 두꺼비를 타고 다니는 요괴로 등장하는 모쿠소라고 하는데요. 진주대첩 당시 김시민 장군의 직함이 진주 목사였는데 이 목사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을 진주대첩의 패배가 얼마나 쓰라린 일본의 입장에서 패배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명군이 합류하게 되면서 조명연합군은 평양선 전투에서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광주 목사로 이치전투에서 공을 세워 전라도 순찰사가 된 권율은 의병과 관군 9천을 모아 오늘날의 오산인 독산성에 5천 정도의 병력을 남기고 3천의 병력을 끌고 조명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죠. 권율은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조명연합군을 기다렸다가 한양으로 진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명연합군은 오늘날 고양시 부근의 벽제관에서 왜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되고 평양으로 퇴각을 하게 되면서 권율의 병력은 행주산성에 고립이 되게 됩니다. 행주산성은 마리주아 산성이지 높이는 200여 미터 정도에 불과한 언덕에 불과하고요. 삼국시대의 석성으로 축조했지만 그 뒤 흙을 덮어 만든 토성에 목책을 세워 방어하고 있었어요. 대규모 수성전에 분리하며 한강을 끼고 있어 배수진의 형태로 왜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긴 부족한 지형이었죠. 당시 권율의 조방장으로 있던 조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율에게 행주산성은 지키기 어려운 지형이니 목책을 만들어 방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권율은 설마 이 작은 행주산성을 치기 위해서 왜나라가 대군을 끌고 오진 않을 거다. 병사들의 체력을 아끼자. 이렇게 해서 목책을 세우는 공사를 하지 말도록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경은 권율이 잠시 출타한 틈을 타서 권율의 명령을 어기고 이틀 밤을 꼬박 세워 군사들을 시켜 목책을 이중으로 쌓게 돼요. 권율이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조경을 벌하려고 할 때 3만의 왜군이 행주산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으나 권율은 폭발형 폭탄인 비격진철레,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쇠공이었어요. 쇠공을 던져서 부수는 거에 그쳤는데 조선의 비격진철레는 그 부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폭발을 일으키면서 철편이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전, 변희중이라는 사람이 왜군을 막기 위해 고안해낸 변희중 화차 등 신무기를 준비해뒀죠. 이 화차는 변희중이 설계한 건데 사방을 막아 세 방향으로 40개의 승자 총통을 설치해서 발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왜군의 1군과 2군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죠. 1군과 2군의 공격이 실패하자 3군의 구로다 나가마사는 공성탑을 만들어 진격을 하게 되고요. 신기전, 화차, 비격진철레도 이 공성탑을 쉽게 막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율이 환양으로 진격한다는 소리를 들은 이순신은 권율에게 선물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판옥선과 거북선에 배치해서 큰 힘을 발휘했던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이었습니다.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에서 발사한 대장군전은 왜군의 공성탑을 깨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아들 우키다 히데이가 이끄는 4군이 다시 한번 총공세를 펴게 되는데 전투 중에 우키타가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부하병사들이 업고 뛰어 도망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5군인 갓카와는 화공을 이용해 목척을 공격을 하는데 이미 조경은
목책에 진흙을 두껍게 발라놓았고 한강에서 물도 충분히 확보하여 화공에 대한 대비도 해두었죠. 육군의 모리 히데모토는 매섭게 공격해서 이중으로 쳐놓은 목책을 통과하여 1목책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동쪽을 방어하고 있던 처형스님의 승병들이 석회가루와 잿가루를 왜군의 얼굴에 뿌려가며 백병전을 필사적으로 전개해서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연림공세에도 행주산성을 공략하지 못한 왜군은 작은 산성에 조선군이 화살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직감을 하고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는데요. 조선군 역시 백병전을 준비하면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이때 한강으로 경기 수사 이빈이 화살 2만 개를 판옥선을 이용해서 행주산성에 보급하게 돼요. 다 떨어진 줄 알았던 화살이 조선군 진영에서 다시 날아오자 당황한 왜군은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한강에 판옥선이 떴다더라 라는 보고를 듣고는 이거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이 이 행주산성을 도우러 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퇴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왜군들한테 이순신 함대가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행주산성에서의 대승은 한산도 대첩, 진주성 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여인들의 날랐다는 일화는 사실무근이고요. 사실 행주산성은 읍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없었고 관군과 승병이 주를 이룬 전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명나라와 왜군 사이에서는 휴전협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왜군은 진주대첩의 보복의 성격으로 조선의 전 병력을 끌어모아 10만을 동원해서 진주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은 관군 3천, 의병 3천으로 약 6천 정도에 불과했는데 9일에 걸친 치열한 공성전에서 진주성의 조선군은 무려 17배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게 돼요. 하지만 9일째 내린 큰 비로 인해 성벽 한 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함락을 당하게 되고 진주성 내의 모든 민간인이 학살이 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 역시 4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으면서 부산으로 퇴각을 하게 되고요. 3년에 걸쳐 지루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명나라의 왜군의 강하교섭이 결렬이 되자 왜군은 갓도 기요사마를 선봉으로 또다시 부산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적의 본진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지만 이순신은 적의 유인책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 불가하다 거부하게 되고 이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직에서 파직하고 새로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하게 되죠. 원균은 부임해보니 공격이 쉽지 않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교전을 하지 않다가 도원수 권율의 강압에 결국 7천량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무려 100척이 넘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끌고 출전했지만 전략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적의 유인책에 걸려 모든 전선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조선 수군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수군의 전멸로 인해 결국 조선은 남해 해상권의 제해권을 빼앗겼고요. 왜군은 남해 해상과 전남, 영남, 해남의 하삼도를 장악하여 병참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죠. 선조는 7천량 해전 이후 급하게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시키고 수군 전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 권율의 육군과 합세해 공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힘겹게 12척의 판옥선을 모아 일본 수군과 명량에서 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
명령에서 이순신은 12척의 판옥선으로 빠른 물살을 이용해 작전을 전개했고 왜군의 300여 척과 대항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니 이것이 명량해전입니다. 이순신에 의해 남해안의 제해권을 다시 빼앗기게 된 왜나라는 명나라와 다시 강화 협정을 맺게 되고 그때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러가는 왜군을 이순신은 결코 놓아줄 수 없다 판단하여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노량으로 출전을 합니다. 이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러 대승을 거두지만 왜군이 쓴 조총에 맞아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은 종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에서의 승리의 절반은 이순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순신의 활약이 승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승병, 그리고 관군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으며 각종 화포, 판옥선, 신기전 등의 화력의 우수함도 승리의 한 원인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임진왜란 두 번째 편을 정리했는데요. 자, 오늘의 정리는 명나라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요. 김시민이 진주대첩,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승리했고요.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명량에서 이순신이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바다의 제해권을 지켜오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대승을 거두고 순국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마치겠는데요. 자, 좀 짧게 하려고 압축을 해서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깁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